고등학교 가서 얘가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할 것이냐, 성향이나 진로나 적성에 대한 검사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맹신이나 확신을 해버려요. 아이한테 편견이 씌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있는데 내신 국어부터 먼저 잡는 거는 한계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국민 시간표라고 하죠. 수학 주 2, 3회, 영어 주 2회, 과학 1회, 국어 1회. 그런데 이 시간표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4등급 시간표. 대체해서 입시 컨설팅이랑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이시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내신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입시안들이 저는 최근 한 10년 동안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제도에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적응할 만하면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제도에서 내신이라는 포지션은요, 정량적인 평가의 커트라인을 긋는 선입니다. 내신 1등급이 보장하는 게 전교 1등이 아니에요. 한 예로 300명짜리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10% 30명이죠. 30명은 전부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단 특정 학년의 특정 학기의 과목의 1등급인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퍼펙트하게 모든 학기랑 모든 과목에서 똑같이 1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전교 1등이 맞죠. 그런데 어떤 애는 1을 계속 찍다가 2 한 번 찍고 다시 1로 올라오고, 어떤 애는 2를 2번 찍고 올라오고, 이런 편차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되게 퍼펙트하게 1등급을 찍다가 2를 하나 찍었는데 완전히 다 1등급의 친구와 2를 하나 찍은 친구와, 얘네들이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를 간다고 칠게요. 서울대 의대 입장에서 진짜 우수함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얘는 뽑고 얘는 안 뽑고가 결정이 날까? 이거 좀 애매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선까지가 얘네끼리는 그래도 다 똑같은 우수함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 대학마다 이제 이걸 뭉뚱그리는 기준들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신은 고등학교 진학 전에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1등급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많으면 좋긴 해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의 내신을 안전하게 1등급으로 만드는 게 초중등한테 떨어진 미션이 됐고요. 고등학생한테 떨어진 기준은 내가 내 동급에 해당하는 등급 아이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등이 되기 위한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활동이 고등학생한테 떨어진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내 대회나 창체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 안에서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관찰 평가를 보여줘서 그 우수함이 정확한 정성 평가로 기록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 고등학생한테 떨어진 미션입니다. 하나 더 얹자면 수시에서 원하는 최저 학력 기준이나 수능의 고득점을 막고자 하는 게 고등학생한테 떨어진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공통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공통 과정만이 유일하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선택 과목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선택 과목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치되게 되는데, 그렇게 배치되는 선택 과목들은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줄 세우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전교생 모두가 수강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초중등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의 마지막 소위 말하는 킬러 중킬러라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량적인 평가에서 25%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내가 초중등 때 완성형으로 공부했다라고 정의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초중등 아이들은 앞쪽에 75%의 임계량을 채우는 과정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뒤쪽에 25%는 고등학생이 돼서 이 아이의 상황에 맞게끔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쪽에 있는 25%에 대한 점수는 고등학교 가서 얘가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내신 정량평가의 점수를 더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해낼 것이냐, 아니면 학교 활동에 집중을 해낼 것이냐, 아니면 수능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죠. 지금 초중등의 내신의 안전한 확보라는 건 내가 안전한 1등급 과목이 고등학교 진학 전에 몇 과목이나 되는지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한 건 팩트.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동점 구간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간 안에서도 또 다른 변별력을 위한 종합전형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 종합전형의 싸움에서 내신은 여기를 갖다가 동점 구간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컷선의 역할을 띠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줄 세우기가 항상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웩슬러 검사라든지 성향이나 진로나 적성에 대한 검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탐구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간다라는 건 재능 영역까지도 가버려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맹신이나 확신을 해버려요. 아이한테 편견이 씌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입시적 재능이라는 건요, 학교 활동이나 정량평가에서 이 아이가 입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하는데, 이건 노력으로 돼요.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건 노력이 아니고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표현하는 입시적 재능은 편견을 씌우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아이가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의 특정 영역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나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그 활동이 재밌어서 계속 그 활동에 탐구하고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입시적 재능이라는 건 동급 학년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해봤냐 안 해봤냐로 갈리는 거지, 얘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재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보통 어릴 때 검사를 하시곤 그걸 너무 확고히 믿어버리시면서 얘한테 편견을 씌워버리면 대부분이 지필이나 학습, 사교육 줄세우기 쪽으로 빠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게 눈에 보이는 점수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로 모든 걸 규정짓게 돼버려요. 그런데 저는 그건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학생부에 왜 아이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는 기재란이 있겠어요? 아이마다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면을 관찰하고 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한테 그걸 닫아버리면 전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반드시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쪽의 접근보다는요, 아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칭찬을 들었거나 좋아한다면 조금 더 배경 지식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탐구 활동과 연결을 시켜봐라. 그게 교내든 교외든 결과적으로는 교내로 와야 되거든요, 입시적으로 쓰려면.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하는 건 너무 좋아요. 제가 왜 자꾸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게 지필로 넘어가 버리면요, 얘가 나보다 지필 점수가 좋은 애를 만나면 성취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활동은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어떤 특정 활동에서 계속 칭찬을 받는 경험들이 누적되면 아이는 그 활동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점점 참여 횟수가 늘어나면 그 활동에 대한 건 그 학교에서 정평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활동의 장점은 학습처럼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좁은 영역의 폭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깊이 있게 탐구한 경험 한 번 가지고도 계속 활용하면서 디벨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예요. 가성비도 유리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잡아낼 수 있는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데 이게 더 제가 보기에는 입시적으로 더 높은 점수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되게 큰 베네핏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향에 대한 사교육 연결보다는 아이가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주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하셔라. 그리고 그 주제를 디벨롭 할 것이냐, 주제를 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돼요. 고3 전까지만 디벨롭이 두세 차례 일어나면 되고, 물론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초등 고학년부터 중3까지 6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영수는 요즘 과학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베이스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기타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홍공이나 과외나 종합학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전략적으로 초중등 때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어요. 일단 국어부터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초중등 국어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엔 동의가 되진 않아요. 단 국어를 어릴 때 접하는 건 대부분 다 독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독서를 통해서 아이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또는 어휘나 문법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그걸 연결한 커리큘럼을 설계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이나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는 돼요. 단 반드시 전략적으로 다녀야 된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입시에 필요한 수시 역량과 내신이나 수능의 점수가 올라갔다라는 걸 정확하게 데이터로 확인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데이터를 뽑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국어에 대해서는 일단 고등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는 어머님이 교양이라고 인지하시고 이 아이한테 어떤 독서를 하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괜찮다고요. 두 번째, 고등국어는 입시 영역이
맞죠. 그리고 그 고등국어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초, 중, 등 과정에 해야 되는 공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연결시켜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입시 국어 안에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있는데 내신 국어부터 먼저 잡는 거는 한계점이 너무 많아요. 내신 국어라는 교과목은 내가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는 좁히거나 결정을 해서 그 고등학교가 쓰는 교과서 또는 그 고등학교가 쓰고 있는 부교재, 그 학교 선생님의 기출 스타일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지 내신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국어라는 타이틀을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입시 국어 학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가서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면 저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봐요. 입시 국어라는 타이틀은 뭐죠? 수능을 앞세웠잖아요. 목적 시험을 결정했잖아요. 근데 당장 수능을 볼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부터 쭉 보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올라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관찰한 입시 국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 상위 50%는 점수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하위 50%는 그냥 다닌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생기냐라고 하면 입시 국어 학원을 초중등 아이들은 독서 논술 학원처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절대 만만한 학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독서 논술 학원이 다니는 무게감이 3이라면 입시 국어 학원은 10이에요. 그러니까 주 1회짜리 입시 국어 학원이어도 하루는 가는 날, 나머지 하루는 그 학원을 잘 다니기 위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 학원의 과제량도 만만치 않고요. 그 학원에서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모의고사 모니터링하는 모르는 걸 메이크업 해주는 절차들도 거치셔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어떤 취지에 가깝냐면 안 다니던지 아니면 입시 국어학원을 다닐 거면 똑바로 다녀라에 가까워요. 그리고 학원을 똑바로 다닌다는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를 제대로 하시고 예를 들면 입시 국어학원을 하나를 2년 다닐 거야. 전 이것보단 2개를 1년 다니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입시 국어학원을 제대로 다니려면 과외 서포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니는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그 다니는 기간 동안 안에 제대로 점수가 오르게 만들어주고 그게 임계량이 채워지는 점수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목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입시 국어학원을 되게 만만하게 초등학교 5, 6, 중1 때 수학, 영어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을 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넣어요. 이러면 완성도가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논술학원 빼고 넣는 학원의 무게감이 아니에요. 그냥 어학원 정도를 빼고 입시 국어를 넣는 무게감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국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 영어, 입시 국어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게 내가 어릴 때부터 수능 점수를 쫙 준비한다고 그게 마지막까지 고3까지 이쁘게 남아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75%의 점수는요, 내가 쌓아둬도 잘 없어지지 않는 점수일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변별을 하는 마지막 점수들, 보통 킬러라고 표현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성향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점수는 어릴 때 쌓아야 되는 점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영어는 어릴 때부터 애들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되게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영어라는 교과목은 한 6학년 때까지는 노출량이 적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노출을 하세요. 그리고 어휘 문법은 필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봐요. 어디까지도 잡았으면 좋겠냐? 전 고3 거까지도.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충분하게 노출을 하셔서 잡을 수 있는 어휘 문법은 아이의 성실도니까 이거는 최대한 많이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6학년 때까지 노출을 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언어를 갖다가 생활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건 입시랑 상관없이 하시라는 거죠. 대학을 갈 때도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영어권 나라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건 너무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상관없는데 수능과 내신의 점수를 직접 잡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수능 지문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어휘 문법이 고3 거까지 잡혀있고 수능 지문을 계속 보면 볼수록 점수가 계속 오르는 친구면 꾸준하게 주 1회 정도는 노출시키면 돼요, 수능 지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수능 점수를 잡으려고 달려들잖아요. 주 1회는 택도 없어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냐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역량에 기댄다라기보다는 암기에 기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는 오히려 중2, 중3 때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에서 그 고등학교에 맞춰서 그 고등학교가 출제하는 교과서나 부교재나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맞게끔 지문 공부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 중2, 중3 때 국어나 영어에 내신에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쏟을 거면 중1, 때 역량에 기대는 교과목들을 제대로 해놔야 돼요. 왜? 그 교과목 시간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 특히 과학에서도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화학처럼 암기 영역보다는 역량적인 측면에서 점수가 잘 무너지지 않는 이런 과목들, 이해 영역에 기대는 과목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2, 중3 때 상대적으로 수학과학의 물리적 시간을 빼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거로 보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국민시간표라고 하죠. 수학 주 2, 3회, 영어 주 2회, 과학 1회, 국어 1회. 거기다가 이 정도 해주는데 얘가 좋아하는 뭐 예체능 과목 하나 정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표가 꽉 차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은 해외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국민시간표라고. 다 하고 있는 시간표인데 바꿀 수도 없고 불안하니까 다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표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4등급 시간표라고. 그냥 아이를 평범하게 만드는 시간표예요. 남들 다 하는 시간표를 줬는데 등급은 특별한 등급을 받아 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합당한가요? 아이가 우수함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시간표가 특정 기간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수해진 다음에 루틴으로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기별로 효율이 높은 교과목과 효율이 낮은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기별로가 아니고 애들별로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측면은 정확하게 유불리를 따져서 교과목의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일단 아이들마다 수학의 학습량이 많이 늘릴 수 있는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가능한 아이들이 있어요. 막 수학학원을 2-3개 보내고 과외를 시켜도 재밌어서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애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5, 6이야. 그때도 수학 학습량을 줄이겠다라는 건 타협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중1 때까지 중등 진도를 끝내지 않으면 중학교 2, 3학년 때 고등 진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학교 2, 3학년 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고1 거라도 똑바로 해내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5, 6, 중1 이 시점에 중등 진도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진도 선행을 하나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진도부터 중학교 3학년 진도까지 5년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학습량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저 이름 들어본 대학은 안 갈래요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교육 철학이 아니 무슨 대학 간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름 들어본 대학 아니어도 되지 라고 하면 전 여기에도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모든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전략적인 수학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전략적이라는 게 아마 최소한 상위 15개 대학, 이런 대학들을 보내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시기를 넘어가는 건 5, 6, 중1 3년 동안에 공부량을 줄이거나 게을리해서 초5부터 중3 진도까지 5년치 진도를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건 이거는 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좋은 방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 5년치 진도를 똑바로 끝낸다라는 게 그래도 안전하게 75점 선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요.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요. 이 3년 동안의 시간은 수학을 주 6일 하셔도 돼요. 타 과목을 다 그만하셔도 돼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수학을 주 6일 해요. 3년이 안 걸릴 겁니다. 2년 정도면 또는 1년 반 정도면 이 5년치가 해결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수학을 주 6일 시키고 싶어도요, 아이가 수학을 주 6일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주 6일을 해서라도 기초과정에 물리적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고등학교 스타트 지점을 제대로 해서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 원래 루틴으로 올 수 있다면 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애가 열심히 그렇게 투자를 해서 중1 때부터 중1, 중2, 중3, 3년 동안 고등 진도만 다뤘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9구단을 뗀 상태에서 곱셈을 굉장히 장기간 오래 한 거예요. 그러면 실수율도 떨어지고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죠. 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학이라는 교과목의 특징이에요. 어머님 삼각형의 넓이 하면 다 아시죠? 근해 공식 하면 머리를 긁게 되죠.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활용하는 횟수에 정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등 과정에서 초중등 과정은 계속 활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웃긴 건 활용량이 적은 건 자연스럽게 도태돼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얘가 잘 다져졌을까요의 정의가 뭐냐면요, 얘가 고등 과정을 똑바로 해내기 위한 초중등 과정이 다 완성됐을까요예요. 그 얘기는 고등 과정에서 초중등 과정을 계속 활용하면요, 자연스럽게 완성되거나 쉬워져요, 그게. 그런데 이걸 계속 활용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고등의 시작점을 빨리 땡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진학 전에 고등 전과정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시작점을 당겨왔지만 어떤 아이가 이걸 제대로 하기까지 고1 과에서 물리적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면 쓰세요. 3년을 쓰더라도 쓰세요. 왜? 고1 거는 9구단이라니까요. 고등 수학의 9구단. 근데 고등 수학의 9구단을 완벽하게 내 걸로 체득하는 시간을 쓰는 거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시면 수학은 전략적인 학습법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5에서 중1 사이
아이는 더 이상 타협점이 없으니까 시간표를 이렇게 짜세요. 수학 학습량을 맥스로 넣으시고 아이마다 맥스량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국어든 영어든 과학이든 배치하세요. 단 그 남는 시간의 의미는 뭐냐? 수학의 루틴이 무너지지 않는 전제 조건 안에서 갑자기 또 남는 시간에 넣는데 무거운 게 들어와서 수학의 루틴이 침범되거나 무너지는 상황으로 연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부터 해결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사실 효과적일 거고요. 고등학교 진도에 진입이 되셨다라고 하면요, 원래 루틴으로 복귀하세요. 이건 장기 레이스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루틴으로 복귀하신다는 게 그냥 국민 시간표의 수학, 주 2, 3회 정도 학원을 다니는 학습량, 2, 3일 투자하는 양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요, 점수를 목적으로 선행을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특히 중등과학 선행이요. 그러니까 초중등이 중등과학을 선행할 때는 탐구 기반 글쓰기가 내가 과학 분야로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과학 진도를 나가는 건 추천드려요. 단 중등과학의 암기 영역이 꽤 많아요. 한 50% 정도? 그러니까 이해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진도를 나가셔도 된다. 굳이 미리미리 암기 영역을 외워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목적이 뭐라고요? 탐구 기반 글쓰기의 배경 지식이요. 이걸 제대로 만들기 위한 건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중등 진도는 나가주시면 좀 좋다. 단 홍콩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학원을 다니셔도 돼요. 보통 학원을 다니시면 주일의 기준으로 1년 정도 설계를 하시고요. 진도 속도를요. 홍콩으로 나가면 1년이 잘 안 걸릴 거예요. 인강 같은 걸로 나갔을 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은 언제가 좋은데요? 라고 하면요, 아이가 탐구 기반 글쓰기, 예를 들면 과학 탐구 대회, 과학 전람회라든지 과학 토론 대회라든지 이런 걸 나가는 시점이 언젠지를 보시고요. 그 전에 하면 좋은데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대부분이 6학년 중1에 아웃풋이 좋아요. 그런 대회 나가면. 그러면 저는 6학년 중1 전에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좀 늦으면은 6학년 때 1년 동안 중등 진도를 선행해 보고요. 좀 빠르면 5학년 때 1년 동안 중등 진도를 선행해 보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등 진도가 끝나서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물화생지 중에 하나의 영역을 정해서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통과학도 괜찮은데요, 공통과학은 제대로 한다라는 게 초중등 입장에서 사교육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통합수능에서 공통과학만 수능 범위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출제 경향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갈지도 정확하게 기출의 데이터가 없죠. 이 통합수능 체제로 지금 시험 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는 중등과학 진도가 끝났다라고 하면 물화생지 중에 어떤 과목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볼까, 그리고 그걸 하실 거면 점수를 만드는 작업까지도 고민해 보시고, 물론 당연히 그것도 탐구 기반 글쓰기의 배경 지식으로 활용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디벨롭을 한 그 교과목으로 되도록이면 물화생지 중에 물리였다, 그럼 물리 쪽으로 탐구 주제를 잡는 것도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을 보고 있어요. 그게 뭐 단순하게 지능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입학 테스트, 매달 일어나는 레벨 테스트, 그러면서 어머님들도 아이를 그런 잣대의 평가들을 하시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떨 때는 아이가 되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서포트를 계속 했는데 특정 분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평가는 낮아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버틴다는 게 되게 쉽지 않죠. 근데 어머님들이 흔들려 버리면 아이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상황. 그래서 그냥 이 얘기 드리려고요. 줄을 세워야 될 게 있고 줄을 세우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영가고를 갈 친구라고 하면, 수학을 주력 과목으로 영가고를 갈 거면은 전 KMO 2차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1차 이야기를 빼놓고 2차를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KMO 1차를 응시하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첫 번째 1차 도전에서 2차까지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대부분은 다 반대거든요. KMO 1차를 이번엔 경험하고 2년차 때 성공해서 2차로 넘어가겠다, 이런 마음가짐. 근데 그 정도로 충분한 물리적인 시간이 영가고를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KMO 공부를 시작했다면 1차를 보기 위해선 최소한 5시간씩 주 3일을 써서 6개월 이상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 투자를 하고 1차를 경험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써서 두 번째 2년차 때 1차를 2차로 넘어가게끔 성공시키겠다? 그런 대부분의 친구들은 2년차 때도 1차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KMO 2차를 되게 강조하냐면, 지금 KMO는 영가고를 입학하는 영가고 파이널 문제랑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KMO 하는 이유, 또는 영가고 학원에서 KMO를 시키는 이유는 KMO가 수학을 영가고를 갔을 때 주력 과목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인 건 맞아요.
단 2차까지 갔을 때 이야기 구분하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과학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이라도 내가 영과고를 진학했을 때 영과고 아이들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과학 올림피아드로 증명해서 상을 받는 걸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경험해보자라고 달려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자가 맞죠. 자, 그리고 영과고를 안 갈 친구야 라고 하면 영과고 라인에 줄 세우기에 뛰어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과고에서 진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건 KMO 2차도 있고요. 과학 올림피아드도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영과고를 갈지 말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뛰어드는 또 다른 줄 세우기가 있죠. 그게 성대경시 같은 거예요. 또는 사고력으로 줄 세우기에서 학원 레벨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요즘은 되게 어린 친구들부터 무슨 학원에 무슨 반에 들어가기 위한 무슨 테스트를 줄 세우게 하는데 이 테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재교육 라인의 사고력 심화들이에요. 보통 교육과정에는 없는 거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영재교육 라인에 있는 사고력 심화의 의미는 병렬식 개념 구조를 띠고 있어서 줄 세우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라 경험하는 탐구 과정이에요. 탐구를 하라고 설계해 놨더니 이걸 갖고 점수를 다 매겨서 줄 세우기를 하겠다? 그런데 영과고 갈 친구도 아닌데? 이게 이상한 줄 세우기의 첫 번째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영과고를 갈 게 아니라면 영과고를 갈 아이가 아닌 아이들의 똑바로 된 줄 세우기는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또는 진단해야 되는 지필평가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초중등 과정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마음도 이해가 돼요. 학교에서도 변별하는 시험이 없어. 중등 내신 있잖아요. 중등 내신 절대평가입니다. 중등 내신이 성취도 평가라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다 A를 줍니다. 근데 A 맞는 비율이요 40%까지 올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위 30%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하위 30% 애들은 다음 학년으로 진학시키기엔 기초 역량이 너무 부족하니 그걸 메이크업 해주는 걸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중등 과정이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학교에서도 줄 세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줄 세우지 않는 게 맞고요. 이수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줄 세우는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뭡니까? 고1 과정이요. 고1 과정 첫 번째부터는 철저한 상대평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는 학교에서 마저도 입시에서 마저도 줄 세우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부터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교육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시험은 고1 내신이 먼저예요. 저는 이런 비유도 드려요. 고1 내신과 수능은 다른 거예요. 다른 점 3가지로 분류해보면 이래요. 고1 내신 재수가 됩니까? 안 되죠. 수능 재수가 됩니까? 되죠. 고1 내신 고등학생이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죠. 초중등 애들이 준비하는 거죠. 수능 고등학생이 준비하는 겁니까? 맞죠. 고1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맞죠. 그리고 모든 종합전형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맞죠. 그리고 전교생이 다 하는 시험입니까? 라고 하면 맞아요. 수능이요. 실제 수능 없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 존재해요. 물론 수능의 비중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입시제도가 수능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어서. 입학사정관들이 예를 들면 수능 점수 하나만으로 줄 세우기 해서요, 아이를 뽑는 게 가장 우수한 아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맞습니다라고 하고 예라고 얘기하는 입학사정관은 거의 없을걸요. 수능의 정량적인 점수들은요 그룹핑을 하는 수단인 거고요. 그룹 안에서는요 이 아이를 1년 이상 장기간 관찰한 선생님이 이 아이의 우수성을 제대로 쓴 학생부의 글을 믿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게 전 더 공정하다고도 느껴져요. 시험 한번 잘못 봐서 두세 개 더 틀려서 쟤보다 더 안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공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년 동안 관찰한 관찰평가는 그 선생님의 의견은 역량적으로 이 아이를 1년 이상 봤는데 이 아이가 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차원에서 지필평가의 끝판왕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의 입시의 시작점이 고1 내신 시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초중등 아이들의 입시고요. 요걸 명확하게 구분 지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야 되는 진짜 모니터링은요, 우리 아이가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들이 정확한 임계량까지 이수가 됐는지, 실제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진도가 됐는지, 그래서 고등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 등급으로 계속 등급이 오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